삼국지 오나라 오의 사성이라 하면 오군 오현 출신 대성 호족들로 손책뿐만 아니라 송건이 뒤를 이을 때에도 꼭 포섭해야 했던 호족들을 말합니다. 보통 장주육고라 하죠. 참고로 주유 역시 송건을 지지했지만 주유는 오의 사성은 아닙니다. 주유는 그 주씨가 아니고 오현 출신도 아니죠. 장주육고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장온, 주안, 육손, 고홍이 있습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이들의 서사와 최후를 통하여 송건이 왜 결국 이들을 탄압했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육씨 가문은 육강이 손책한테 공격당해 성을 뺏기고 죽게 되고 그 뒤를 잇는 가문주는 원래 육적이에요. 손씨와 육씨가 척을 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책이 열살박이 육적을 대책회의에 참여시킬 정도로 호족의 세가 강했습니다. 이때 열살박이 육적이 관중 공자 운운하며 일장연설을 하면서 이름을 날리죠. 다만 육적 송건의 눈에 들지 못하고 육손이 육씨를 대표하게 됩니다. 송건이 형 손책의 딸을 육손과 결혼시켜 회유하는 게 그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 왜 육적은 그리 영특했는데 송건의 눈에 들지 못하였느냐? 육적이 다리에 지병이 있다 했어요. 아마 절름발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가문주보다는 가문의 일원을 포섭해서 충성심을 얻으려 했을 것이다. 육적은 손책과 악연이던 육강의 아들이니 너무 다이렉트죠. 이 오나라 대성들은 송건을 잘 보조하면서 호족 연합체였던 오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데 어떠한 시점 이후 송건이 이들을 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송건이 무창으로 천도를 하고 제위에 오른 시점 전후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과거에 올렸던 이궁의 변, 무창 천도와 주마루 오간 컨텐츠, 오늘 하는 오의 사성 탄압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하나의 태제가 있습니다. 바로 송건의 중앙집권화 시도예요. 이 중앙집권 시도를 빼놓고 이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려 하니 송건 노망설, 보현사 총해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특히 송건 노망설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송건은 관우의 뒤를 쳐서 형주를 취하고 수도를 무창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주마루 오간에 나오는 형주 직할시도 세수를 호족들이 아닌 향린을 통하여 직접 걷게 하였다. 그리고 보질 여대와 같은 서주 출신들은 물론이고 반준과 같은 항장을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일 같은 간신도 중용하게 돼요. 이 여일은 오사에서 상당히 지분이 높은 그 중요한 인물이라 나중에 따로 한번 할 겁니다. 석정에서 조유에게 대승하고 향후 몇 년간은 대위전선 걱정이 없게 되자 송건은 무창에서 황제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유력 호족이었던 전종을 사위로 삼고 포섭합니다. 전종은 이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송건이 믿지 않아서 전종이 관우를 도모할 방책을 올렸는데도 여몽이랑 송건 둘만 모의하고 전종은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송건의 사위가 되면서 완전히 송건 사람이 된 거죠. 송건은 평소 호랑이 사냥을 즐겼습니다. 맹수를 맨손으로 꿀밤을 때리기도 하고 맨몸으로 호랑이 사냥을 하니까 장소가 이를 극구 말리는데 알겠어 하면서 한다는 짓이 호차라고 해서 호랑이 전용 사냥 수레를 만들었다. 안전하게 수레를 타고 사냥을 하겠다. 그러니 잔소리하지 마라 한 거죠. 호족 사냥, 즉 송건의 일생일대 가장 큰 호랑이 사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송건에게 있어서 호랑이 굴은 어디냐? 오나라의 발원지와 구수도, 오군과 단양군 건너편 일대였던 것이죠. 2호 경식의 개라고 있죠. 호랑이 두 마리한테 먹이를 던져주고 서로 싸워서 둘 다 지치고 상처를 입으면 그 둘을 도모한다는 계책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는 당연히 육씨를 포함한 기존 대성 호족들이고 당시 손건이 키웠던 친위 세력의 일부는 이후 신흥 호족으로서 손패의 후계를 앞세워 기성 호족들과 대립하는 다른 한 마리의 호랑이가 되는 것이며 이 둘에게 후계구도라는 먹이를 던져주어 싸우도록 했던 게 바로 이궁지쟁입니다. 이 이궁지쟁 전에 이미 손건은 자신의 친위 세력을 등에 업고 오의 사성 대호족들 탄압과 정리에 들어갔어요.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오의 사성 중 장씨, 장온입니다. 장온이 인품이 좋아서 인망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초기에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한 인물인데 제갈량도 그를 높게 샀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장온이 잘못되고 제갈량이 장온의 패망을 두고 청탁태명이요 선악태분이라 청과 탁, 선과 악을 너무 가른다. 유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밀과의 대화가 유명하죠. 제갈량이 진밀을 소개시켜주려고 진밀한테 빨리 와라.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하늘에 성이 있냐? 있다. 유시다. 근데 태양은 동쪽에서 뜨는데 이런 말장난한 거 있습니다. 송건이 이 장온을 무고로 날려버려요. 장온이 데리고 있던 근렴이 개혁이랍시고 탄핵을 남발합니다. 물갈이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근렴이 장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대성호족 장온 쪽 사람을 대거 꼽은 것 같아요. 송건이 이걸 근렴과 장온을 연좌해서 장온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당시 장온과 별 상관없는 낙통도 장온을 변호합니다. 나는 장온이랑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별 상관도 없는데도 말씀드리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렴이랑 붙어먹었다는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이런 걸로 연주하는 게 맞는 거냐. 송건은 그냥 밀어붙여요. 물론 한나라 때부터 효렴이나 무죄를 청구했는데 그 청구된 인원이 사고를 치면 효렴을 청구한 태수와 무죄를 청구한 자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근렴은 장원족 사람으로 장원이 청구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송건은 이를 근거로 연좌시킨 겁니다. 한간에는 뭐 장원이 총나라의 정치를 찬양하고 이에 노망난 송건이 장원을 쫓아냈다 하는데 실상은 대성호족 장원 쪽 사람인 근렴이 관리들을 자기 쪽 애들로 채우는 중앙집권화에 도움되지 않는 지극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장원을 제거한 거예요. 장원은 옥에 갇혔다가 이후에 병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홍이죠. 고홍도 오군 고씨로 오해사성 중 하나의 대성입니다. 이 고홍도 상당히 청렴한 인물이었는데 여일이 참언을 합니다. 당시 고홍이 승상이었는데 옥에 갇힙니다. 이 여일이라고 하면 탐관오류의 간신배예요. 물론 고홍은 풀려납니다만 송건은 왜 여일의 말을 들었느냐. 이게 단순하게 간신이 충신을 무고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일이 당시 중서 정교랑이었어요. 중서는 황제의 비서기관이죠. 황제의 비서가 승상을 친 거예요. 이건 송건과 고홍의 파워게임이라 봐야 됩니다. 송건이 여일을 시켜서 고홍을 차도살인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일이 소인배의 탐관오류였던 거죠. 여일을 죽이라고 참언이 많이 올라갑니다. 송건 친위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반준도 번번이 상소를 하고 심지어 태자 손등도 저거 여일 손봐야 된다. 송건한테 지속적으로 간언합니다. 그런데 송건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반주는 송건이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이 직접 여일을 암살하려 하였다. 여기에 보질까지 송건한테 보스 이건 너무 나가셨습니다 하니까 송건이 아 그래? 하면서 한 수 접고 여일을 죽이죠. 이때 여일한테 붙어먹던 밑에 애들이 연좌되게 생긴 거죠. 여일이 주류전매로도 장난치고 세금 삥땅을 쳤다 되어 있어요. 그 부하들이 증거인멸 차원에서 수많은 전표, 주간들을 우물 속에 버리고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1800년간 지하에 묻혀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주마루관입니다. 요건 여일할 때 자세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왜 육소는 여일을 상소하지 않았느냐. 간신배 여일이 날뛰는 걸 보면서 눈물만 흘렸다 되어 있어요. 후에 여일이 참교육당하자 직접 나서지 못한 걸 자책했다. 왜 그랬느냐. 육손이 상당한 똑똑이에요. 특히 셈에 밝았다 되어 있어요. 송건의 의중을 읽었다 봐야 됩니다. 이건 호족 정리수순이고 다음이 자기 차례인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명을 제촉할 수 있다 계산한 거죠. 그럼 고홍의 고씨는 무사하게 되었느냐. 훗날 고홍의 손자 고담은 결국 이궁지쟁에 휘말려서 육손을 필두로 하는 소나파에 가담했다가 골로 갑니다. 벌써 오해사성 중 장씨와 고씨가 골로 갔죠. 송건이 그럼 육씨는 가만 놔뒀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육손을 필두로 하는 소나파 중에 오찬이 있었는데 이 오찬이 당시 이궁의 갈등에 대한 상황을 육손한테 면밀하게 보고를 해요. 이걸 손패 측 양축이 송건한테 고자질을 하니 송건이 오찬을 체포해버리는 동시에 육손한테 추궁을 하고 쫓아내버려요. 이에 육손이 분사하는 겁니다. 오찬도 죽고 육손의 사망으로 소나파가 몰락해요. 육항은 기지를 발휘해서 송건의 마음을 풀고 독에 잡아가서 육손이 남긴 5,400을 빼앗기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성 중에 마지막 남은 성씨가 이제 주씨죠. 대표적인 인물이 주한인데 주한은 워낙 정치에 관심 없던 무장이었죠. 거의 평생을 전쟁터만 누비고 다녔고 특히 전종하고 대립할 때는 전종이 호종의 이름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주한이 호종한테 따지러 가려는데 이 호종이 송건이 아끼는 부하입니다. 그래서 주한의 부관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주한과 호종의 약속을 어긋나게 해버립니다. 이에 주한이 대노해서 그 부관을 죽여버려요. 이 일로 실권했다가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걸로 송건이 봐주거든요. 주한이야말로 송건한테 비밀을 많이 잡혔는데 이 주한은 정치나 줄타기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에 송건이 놔둔 겁니다. 그런데 송건이 아끼는 주한도 그 주변까지 가만 놔두진 않아요. 주한이 죽고 바로 그 집안 주거를 손봐주려다가 참고로 이 주거도 간신배 여일이 참언합니다. 송건은 이 여일을 중서로 두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다만 주거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나는데 결국 송건이 깔아둔 이궁지쟁의 먹이 다툼에서 벗어나진 못했어요. 소나파에 가담했다가 잘못돼서 자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사성은 송건의 그림대로 도륙이 나버리고 그나마 육항과 주의가 세를 유지하고 살아남는데 주의는 손침한테 살해당하죠. 그리고 이때 살아남은 육씨는 당나라 때까지 그 지역 호족으로 번성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있죠. 송건이 키운 신흥 호족들 바로 손패파들인데요. 아까 오찬을 참언한 양축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송건과 양축의 밀담이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이걸 소나부터 해서 육손 등등 다 알게 돼요. 이때 육씨 집안의 육윤이 취조당하는데 갈 때 가더라도 저승길 동무로 양축 저놈을 데리고 가야겠다. 사실 양축이 소나파 쪽에 발설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균이 양축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송건은 이걸 빌미로 양축을 죽여버립니다. 다만 손패파는 대부분 송건 자신이 키운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낸 거고, 손패가 자결을 명받으면서 손패파도 동력을 잃습니다. 얘들은 솔량을 보필하는 걸로 송건이 살 길은 깔아주었다 보여지고요. 이들과 대립하던 대성호족 세력들 중 6항을 굳이 남긴 것도 최소한의 보험이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송건의 중앙집권적 시도는 그 빛을 볼 뻔했습니다. 이미 오래 살았던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말이죠. 송건은 이 난리를 쳐놓고 사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린 솔량이 후계를 이어받고 손패파였던 신흥호족 제갈각, 그리고 손준, 손침 등이 다시 대호족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송건의 바람과는 달리 솔량은 결국 폐위돼버려요. 다만 이런 일련의 서사를 송건의 노망으로 인한 일이라 보기엔 너무 주도면밀하죠. 물론 송건은 내가 죽고 나면 나라가 호족들판이 되면서 위나라 조방골 나겠다, 생전의 후대를 위해 호족들 정리작업을 해서 온전한 황위를 물려주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간이 명간이라고 손준과 손침은 오해사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놓고 황권을 무시하는 인물들이었죠. 물론 이걸 나중에 소유가 바로잡긴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정치력과 국력을 소모했어요. 참고로 비교적 최근에 손준의 무덤이 발굴되는데 치아 2개만 남아있었다. 나중에 소유가 손침을 죽이고 이미 사망한 손준의 무덤을 파버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훼손된 치아들로 보입니다. 송건 노망설이 왜 말이 안 되냐면, 송건이 한창 호족 정리들을 할 때 몇 가지 내린 정치적 군사적 판단이 있습니다. 먼저 장환의 상용습격 작전, 이때 촉에서 배를 많이 만들죠. 주연이 이걸 보고받고는 이건 필시 우리를 치려는 거다,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송건은 그거 우리 치려고 만드는 거 아닐 거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송건이 사망하기 직전에 위나라 문음이 거짓 모반으로 위계를 쓴 적이 있어요. 주의가 이건 분명 위계일 것입니다 간언하죠. 이걸 송건이 어떻게 하느냐, 야 저거 구라인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받아는 들이대 대신 병사를 많이 끌고 와서 유사시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에 주의가 문음을 맞이하러 가고 송건이 여거를 따로 보내는데 병사 2만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음이 이걸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내빼버려요. 이게 송건이 사망하기 2년 전 얘기입니다. 노망난 군주가 내릴 수 있는 지침이 아니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범이 깨우며 이르기를, 일전에 송건은 했으니 장군이 그토록 좋아하는 주안의 통모지정매를 논해보도록 하시오. 손찬이 형이 일어나 답하니, 내 일전에 주안의 영상을 올렸으나 오래된 영상이라 그 통모지정매 평이 없긴 하오. 그리고 최근 38 리메이크를 주안으로 플레이하여 주유의 못다 이룬 이분지계를 실현시키려 하였으나 눈이 침침하여 대의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으니 주안의 평은 참으로 좋은 선택이요. 먼저 주안은 오이사성 중 한성씨의 일원으로 군심을 휘어잡은 자요. 사병 만여 명의 처자식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알뜰살뜰 챙겼으니 그가 병에 들자 병사들의 근심이 군영을 떠나지 않았다 되어 있어. 위나라 대사마 조인이 대병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제장들과 병사들이 겁먹고 있었는데, 조비가 전군을 데리고 쳐들어와도 막을 만한데 조인 따위가 이 주안에게 상대가 되겠냐 포효하여 단번에 군의 사기를 정돈하였어. 이러한 군심과 그의 통솔에 힘입어 불과 5천으로 조인을 격퇴한 것이오. 더욱이 유수어라 하면 대오라 하여 수도와 인접한 요충지 중에 요충지요. 위나라가 매번 유수를 노린 것도 유수가 뚫리면 건업도 지척이기 때문이요. 애초 그가 주태의 후임으로 유수독에 오른 것도 그의 능력이 바탕이 되었다 볼 수 있어. 더욱이 후일 송건은 그에게 5만 대병을 맡기기도 하오. 적들이 주안의 부대에 기장식만 봐도 싸우길 주저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하여 통솔은 92를 줄만 하오. 그렇다면 무력은 어떻소? 주안의 그 개인 무용에 대한 기록은 없어. 다만 그는 호승심이 있는 자였으며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고 그 분무장군을 지낸 이력도 있으니 장군으로서의 무용은 괜찮았을 것이오. 이에 38 리메이크의 무력 81을 인용할 만하오. 그렇다면 지력은 어떻소? 주안은 시장에 해당하오. 그 송건이 5만 대병을 맡길 때에도 지모를 언급하기도 하며, 그 조유가 석정에서 속았을 때 주안이 낸 계책은 탁월하기 그지없어. 협석에 매복을 넣고 조휴를 사로잡아 위나라 양주 제군사 자리에 거리를 틈타 수춘을 도모하고 바로 허창과 낙양으로 진군하자는 계책이었어. 다만 육소는 조휴를 사로잡기보다 병력 피해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주안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 역시 탁월한 작전이었다 할 수 있어. 그뿐이요, 대사마 조인이 쳐들어왔을 때 주안은 그의 성둥격서에 속아 사병 1만 중 5천을 엄한 곳에 보내버리고 말았어. 허나 이러한 불리한 전황에서 과감한 공성계를 채택하여 조인의 아들 조태를 퇴각시키고 왕상을 사로잡았으며 1000여 명을 베었어. 이 싸움에서 패한 조인은 몇 개월 후 낙양에서 사망하니 어찌 그를 구국의 지장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소. 게다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다는 기록도 있지 않소. 하여 지력은 90을 줄만하오.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소? 주안은 백성들을 아껴 역병이 들고 곡식값이 뛰었을 때 그 사비를 털어 백성들을 구휼하고 의약품을 나누어주니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장수였어. 아래로의
정부의 정치는 온화했으나 장수들 간 불화는 정치적으로 풀지 못했어. 비록 약탈을 막고자 하는 의로운 일이었다 하나 전종과 불화하여 결국 호종과 싸우려다가 이를 염려하여 둘의 만남 약속을 펑크내버린 부관을 죽이고 광질, 심신미약을 빌미로 응거한 적이 있어. 물론 송건은 그를 용서하고 다시 중임을 맡겼으나 이는 분명 정치적으로 풀어야 했던 문제였어. 다만 그가 대성호족임에도 송건이 아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가 정치에 관심 없는 무장이었기 때문이었어. 곽가의 십승론에 따르면 굶주린 사람을 보며 불쌍해하는 것은 작은 은혜에 불과하오. 눈앞에 작은 일에 소홀할지언정 큰 일을 살펴 세상을 구제하는 정치에는 관심 없었으니 아래로는 백성들을 구휼했다 하나 그의 정치력이 높다 할 수는 없겠어. 하여 38 리메이크의 정치 55를 인용할 만하오. 그렇다면 매력은 어떻소? 주안은 호성심이 있다 못해 자만심도 있는 것으로 보여. 전술의 뜻이 호족 전종과 송건이 아끼는 부하 호종과도 대립하려 한 바이고 남의 밑에 있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군의 작전이 잘 안 풀리면 경노했다 되어 있어. 반면 의리를 중히 생각하고 재물을 아끼지 않았으며 백성들과 자신의 사병 그리고 친척들은 알뜰살뜰 챙겼고 가업과 녹지를 모두 부하들과 나눴다고 하니 인간적 매력이 있는 자요. 이에 매력 59는 너무 낮으니 80이면 적당하다 여기죠. 이때 먼발치에서 관정이 유유히 걸어오고 공손범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니 관정이 공손범을 달래며 어허 해치지 않소. 그대의 이름은 법을 뜻하는 범이니 응당 아름다운 규범을 따라야 하거늘 왜 조장군의 수화 노릇을 하고 있는 게요. 이에 공손범이 땀을 흘리며 답하길 내 바레테소 인수를 저당 잡히고 해바라기 씨나 까먹으면서 세월을 보내나 조장군의 수화 노릇을 한 적은 없어. 이에 관정이 아뢰기를 공손범의 충심이 이와 같으니 그의 녹질과 풍계를 올려주는 게 마땅하다 아랍니다. 이에 손찬이 형이 관정에게 귓속말로 답하길 그냥 자잘하게 고구마 말랭이 삥이나 뜯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관정이 조심스레 답하니 비록 공손범이 우리에 갇혀 사는 필부이나 밤마다 쳇바퀴 군사훈련을 빠지지 않고 하는 자이니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이치와 같소. 밤에 이루어지는 모략을 알지 못하고 어찌 큰일을 도모한다 하겠소. 이에 손찬이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범을 치중종사로 임명하니 이상하게도 공손범이 손찬이 형이 아닌 관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퇴청하였다. 손찬이 형은 뭔가 찜찜한데 그게 뭐지 의아해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송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오해사성 호족들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